준호가 요양원 팜플렛을 아버지 앞에 던지듯 내려놓는다. 아버지, 현실을 보세요. 혼자 사시는 건 이제 한계예요. 나는 아직 멀쩡하다. 준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한다. 멀쩡하다고요? 넘어져서 다치시면 누가 책임져요? 저도 직장이 있어요. 아버지의 상처받은 표정을 외면한 채 계약서를 밀어내며 서명을 강요한다. 더 많은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전라북도 깊숙한 시골 마을, 새벽 5시 반.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이른 아침, 박춘길은 습관처럼 잠자리에서 일어납니다. 75년을 살아온 몸은 이제 알람 시계보다 정확합니다. 찬 공기가 코끝을 스치지만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집니다. 세수를 마치고 부엌으로 향한 춘길은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려놓습니다. 보리차를 우려내는 동안 창밖을 바라보니 멀리 논두렁 너머로 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 되겠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마십니다. 혼자 마시는 차는 쓸쓸하지만 이것도 이제 익숙한 일상입니다. 간단한 아침을 마치고 나선 춘길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마당으로 향합니다. 거기에는 빨간색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트럭이 서 있습니다. 20년도 넘게 함께한 동반자죠. 앞 범퍼는 몇 년 전 담벼락에 살짝 부딪혀서 찌그러진 채로 있고 운전석 문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립니다. 하지만 춘길에게는 이 모든 것이 소중한 추억입니다. 트럭 시동을 걸자 엔진이 기침하듯 몇 번 헛돌고 나서야 겨우 걸립니다. 오늘도 고생하자, 친구야. 운전대를 토닥이며 말을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새 차를 사라고 권하지만 춘길은 고개를 젓습니다. 이 트럭과 함께한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하거든요. 논으로 가는 길, 춘길은 창문을 내리고 시원한 바람을 맞습니다. 들판에서 풍겨오는 흙냄새와 풀냄새가 폐 속 깊이 스며듭니다. 이런 냄새를 맡을 때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도시에서 살고 있는 아들 준호는 이런 냄새를 좋아하지 않죠. 시골 냄새 난다고 코를 찌푸리곤 했습니다. 논에 도착한 춘길은 천천히 둘레를 걸으며 상태를 점검합니다. 물길이 막힌 곳은 없는지, 잡초가 너무 많이 자란 곳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허리를 굽혀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때로는 무릎을 꿇고 흙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을 때가 가장 마음이 편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춘길은 혼자 상을 차립니다. 어제 끓여놓은 된장찌개를 데우고 냉장고에서 김치와 밑반찬 몇 가지를 꺼내놓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를 보면서 혼자 밥을 먹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적막한 집안을 채우지만 대화 상대는 없습니다. 준호는 잘 지내고 있을까? 숟가락을 놓으며 문득 생각해 봅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는 아들이 걱정됩니다. 워낙 바빠서 연락도 자주 못하고 명절에나 잠시 내려오는 정도입니다. 그나마도 회사 전화가 오면 중간에 받아야 하고 아이들 학원 시간 때문에 빨리 올라가야 한다고 합니다. 지난 추석 때 일이 떠오릅니다. 준호가 가족들과 함께 내려왔는데 내내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그런 말을 하면서도 눈은 화면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도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죠. 시골집이 불편하다며 에어컨을 틀어달라고 하고 와이파이가 느리다고 투덜댔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준호의 형식적인 질문에 그냥 그래, 뭐,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작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꺼내지 못했습니다. 마을에 새로 생긴 카페 이야기, 이웃집에서 나눠준 맛있는 배추김치 이야기, 그런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들 말입니다. 오후가 되자 춘길은 다시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끝쪽에 있는 밭으로 향합니다. 고추며 호박, 상추 같은 채소들을 기르는 작은 텃밭입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함께 가꾸던 곳이죠. 지금도 혼자서 정성스럽게 돌보고 있습니다. 밭에서 일하는 동안 이웃집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춘기라, 혼자 지내기 힘들지? 괜찮아요, 뭐. 대답은 했지만 실제로는 외로움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이 되면 그 외로움이 더욱 짙어집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춘길은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문득 생각해 봅니다. 이제 늙어서 집만 되는 건가? 아들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가끔은 함께 밥 한 끼라도 같이 먹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깁니다. 저녁 식탁에 혼자 앉아 있는 춘길의 모습은 이제 너무나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어버렸습니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연속극 소리만이 적막한 집안을 채울 뿐입니다. 드라마 속 가족들이 둘러앉아 떠들썩하게 밥 먹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움을 느낍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춘길은 창밖으로 보이는 낡은 트럭을 바라봅니다. 가로등 불빛에 비친 트럭이 더욱 초라해 보이지만 그래도 자신의 마지막 친구 같습니다. 준호는 위험하다며 새 차를 사라고 하지만 춘길에게는 이 트럭이 전부입니다. 전화기 옆에 놓인 준호의 사진을 바라보며 춘길은 생각합니다. 전화를 걸고 싶지만 이 시간에 바쁜 아들을 귀찮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냥 혼자 잠자리에 듭니다. 내일도 또 이런 하루가 반복되겠지만 그래도 살아야 합니다. 적어도 이 낡은 트럭과는 함께니까요. 며칠 후 토요일 아침, 춘길은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에 일어나 트럭을 몰고 논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무언가 다른 느낌이 듭니다. 아들 준호가 어제 전화를 걸어 내일 내려갈게요라고 했거든요. 특별한 일이 없는데 갑자기 내려온다니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오전 10시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마당으로 들어섭니다. 준호가 혼자 내려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굳어 보이고 손에는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인사는 했지만 어색한 분위기가 흐릅니다. 왜 갑자기 내려왔냐? 밥은 먹었고? 춘길이 반갑게 맞이하지만 준호의 대답은 시큰둥합니다. 네, 고속도로에서 먹고 왔어요. 아버지, 잠깐 앉아서 이야기 좀 해요. 말투부터가 평소와 다릅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부자. 춘길은 보리차를 끓여와서 준호 앞에 놓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차를 마시지도 않고 서류 가방에서 뭔가를 꺼냅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혼자 사시는 거 이제 한계인 것 같아요. 갑자기 무슨 소리냐? 춘길이 당황하며 묻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깊게 쉬고는 계속 말합니다. 지난주에 마을 이장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아버지가 밤에 길을 걷다가 넘어지셨다고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지만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떡해요? 춘길은 기억이 납니다. 며칠 전 저녁에 마을 슈퍼에 간 길에 발을 헛디뎌서 살짝 넘어진 일이 있었죠.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장이 아들에게까지 연락을 했나 봅니다. 그냥 발만 살짝 삐끗한 거야. 별일 아니었어. 별일 아니라고요?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만약 아무도 못 찾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밤새 그 자리에 누워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겨울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춘길은 아들의 걱정을 이해하지만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아직 멀쩡하잖아. 밥도 혼자 해먹고 트럭도 몰고 다니고 왜 벌써 그런 걱정을 하냐? 준호는 서류 가방에서 팜플렛 몇 장을 꺼내 놓습니다. 요양원 안내 책자들입니다. 아버지, 이거 한번 보세요.
요즘 요양원들은 예전과 달라요.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상주하고 있어서 안전해요. 같은 또래분들과 함께 지내시면 외롭지도 않으실 거예요. 춘길은 팜플렛을 받아들지도 않고 고개를 젓습니다. 나는 아직 요양원에 갈 나이가 아니야. 걸을 수 있고 밥도 할 수 있는데 왜 그런 곳에 가야 하냐? 아버지, 현실을 보세요. 준호의 말투가 점점 강해집니다. 저도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느라 자주 못 내려와요. 만약 아버지께 무슨 일이 생기면 저도 회사를 그만둬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아야 해요? 춘길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아들의 말에서 진짜 속마음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신이 짐이 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짐이라는 얘기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준호가 당황하며 말합니다. 아버지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요양원에 계시면 24시간 케어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규칙적인 식사, 정기적인 건강검진, 응급상황 대응까지 모든 게 준비되어 있어요. 나는 아직 그런 도움이 필요 없어. 춘길의 목소리에 화가 섞여 나옵니다. 내가 언제 도움을 청했냐? 혼자서도 잘 살고 있어. 굳이 낯선 곳에 가서 낯선 사람들과 살 이유가 없잖아. 준호는 팜플렛을 춘길 앞으로 밀어냅니다. 아버지, 한 번만 보세요. 여기 보시면 개인실도 있고 텃밭도 있어서 농사도 지을 수 있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실 만한 환경이에요. 텃밭? 춘길이 비웃음을 짓습니다. 그런 작은 화분 같은 게 무슨 농사야? 내가 평생 가꿔온 이 논밭을 두고 그런 곳에 가라고? 아버지, 그 논밭도 이제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준호가 냉정하게 말합니다. 올해 농사도 제대로 안 지으셨고 수확량도 많이 줄었어요. 차라리 임대를 주거나 팔아서 요양원비에 보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춘길의 얼굴이 확 달아오릅니다. 내 땅을 팔라고? 이 땅이 얼마나 소중한지 너는 모르는구나. 내 어머니와 함께 일궈낸 땅인데 어떻게 팔 수 있냐? 어머니 얘기는 왜 꺼내세요? 준호도 감정이 격해집니다. 어머니도 살아계셨다면 아버지 혼자 두지 않으셨을 거예요. 요양원에서 안전하게 지내시길 바라셨을 거예요. 춘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너는 어머니 마음을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냐? 어머니가 가장 사랑했던 게 이 집, 이 땅이었어. 그걸 버리고 어디를 가라는 거야? 아버지, 준호도 따라서 일어섭니다. 지금 현실을 외면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드시면서 몸도 예전 같지 않으시고 혼자 계시기엔 위험해요. 이건 저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춘길은 현관으로 향하며 트럭 열쇠를 집어듭니다. 내가 갈 곳은 요양원이 아니라 이 트럭이다. 평생 나랑 같이 한 친구지. 적어도 이 녀석은 나를 짐 취급하지 않아. 아버지, 어디 가세요? 준호가 뒤따라 나오지만 춘길은 이미 트럭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엔진이 거칠게 돌아가고 트럭이 마당을 벗어납니다. 준호는 빈 마당에 혼자 서서 아버지가 떠난 방향을 바라봅니다. 팜플렛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집안은 정막만 흐릅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대화가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춘길이 트럭을 몰고 나간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거실에 혼자 앉아 흩어진 요양원 팜플렛들을 바라보며 휴대폰을 듭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지만 답답함만 커집니다. 여보, 아버지가 요양원 얘기만 나와도 완전히 돌변하셔. 대화 자체가 안 돼. 전화 너머 아내의 한숨이 들립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문제잖아. 이대로 두면 정말 큰일 날 거야. 준호는 집 안을 둘러봅니다. 높은 문턱, 미끄러운 화장실 바닥, 정리되지 않은 전선들. 곳곳에 노인 혼자 살기에는 위험한 요소들이 보입니다.
역시 혼자 두면 안 되겠어. 마음을 굳힌 준호는 차를 몰고 시내로 나갑니다. 미리 알아본 소나무 요양원에 직접 가서 상담을 받기로 합니다. 어차피 아버지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실 테니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요양원 상담실에서 원장과 마주 앉은 준호는 자세한 설명을 듣습니다. 개인실도 있고 의료진이 24시간 상주합니다. 응급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어서 안전해요. 시설을 둘러보니 생각보다 깔끔하고 체계적입니다. 입소대기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지금 계약하시면 다음 달부터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기자가 많아서 늦어지면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원장의 말에 준호는 서둘러 계약서를 받습니다. 2시간 후 준호가 집으로 돌아오니 춘길도 마침 트럭을 몰고 들어옵니다. 춘길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준호가 계약서를 들고 다가갑니다. 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걱정했잖아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걱정보다 조급함이 더 섞여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내 자유지. 아직 내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다고. 준호는 계약서를 춘길 앞으로 내밉니다. 아버지, 이거 보세요. 소나무 요양원 계약서예요. 제가 직접 다녀왔는데 시설이 정말 좋아요. 개인실에 화장실도 있고 의료진도 상주해요. 춘길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언제 다녀왔다고? 내가 없는 사이에 혼자 알아서 다 정해놓고 와서는 계약서를 들이미는 거야? 아버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저도 회사 일 때문에 자주 못 내려와요. 만약 아버지께 응급 상황이 생기면 누가 돌봐드려요? 응급 상황? 춘길이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나는 아직 응급실에 실려갈 만큼 늙지 않았어. 왜 자꾸 나를 병신 취급하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준호도 목소리를 높입니다. 하지만 혼자 사시는 건 위험해요. 지난주에도 넘어지셨잖아요. 다음번엔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춘길의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까짓 것 때문에 이 난리를 피우는 거야? 살짝 넘어진 게 뭐가 대수라고. 준호는 계약서를 더 가까이 밀어냅니다. 아버지, 제발 서명해 주세요. 월 비용도 제가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입소 대기자가 많아서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언제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요. 돈 문제가 아니야. 춘길이 계약서를 밀쳐내며 소리칩니다. 내가 평생 살아온 이곳을 떠나라는 게 말이 되냐? 내 어머니와 함께 일궈낸 이 집을 버리고 집은 제가 관리할게요. 준호가 냉정하게 말합니다. 아니면 팔아서 요양원비에 보태는 것도 방법이에요. 어차피 혼자서는 관리 못 하시잖아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춘길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릅니다. 내 집을 팔라고? 내가 무슨 권리로 그런 소리를 하냐? 어머니께서 살아계셨다면 아버지 혼자 이렇게 위험하게 두지 않으셨을 거예요. 준호가 감정적으로 외칩니다. 춘길은 주먹을 불끈 쥡니다. 내가 어머니 마음을 뭘 안다고. 어머니가 가장 아끼던 게 이 집이었어. 그런 감상적인 얘기 말고 현실을 보세요. 준호가 목소리를 높입니다. 아버지 혼자 두는 건 저도 불안해요.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계속 걱정돼요. 이건 저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춘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트럭 열쇠를 집어듭니다. 내가 갈 곳은 요양원이 아니라 이 트럭이다. 평생 나랑 같이 한 놈이지. 적어도 얘는 나를 짐 취급하지 않아. 아버지, 준호가 뒤따라 외칩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춘길이 트럭 문을 열면서 돌아봅니다. 어디든 이 집보다는 나을 거야. 적어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쫓겨나지는 않으니까. 트럭 엔진이 거칠게 돌아가고 춘길은 그대로 마당을 빠져나갑니다. 배기가스만 남긴 채 사라지는 트럭을 바라보며
준호는 망연자실합니다. 아버지, 준호가 빈 마당에서 외치지만 이미 트럭은 멀어진 후입니다. 손에 든 계약서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틀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들고 아내에게 전화를 겁니다. 여보, 완전히 틀어졌어. 아버지가 화내시면서 나가버리셨어. 전화 너머로 아내의 한숨이 들립니다. 어떡하지? 이러다가 정말 연락도 끊어지는 거 아니야? 사흘이 지났습니다. 춘길은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준호는 점점 초조해집니다. 마을 이장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 소식을 물어보지만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는 대답만 돌아옵니다. 이웃들도 춘길을 본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준호는 아내와 통화하며 불안해합니다. 아버지 성격에 절대 먼저 연락 안 하실 거야. 내가 찾아가야 해. 준호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다시 시골로 내려갑니다. 아버지가 갈 만한 곳들을 하나씩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마을 정자나무 아래, 뒷산 언덕, 냇가, 주변까지 샅샅이 뒤지지만 아무 데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준호는 마을 끝자락에 있는 폐쇄된 저수지 근처에서 멈춰 섭니다. 멀리 언덕배기에 빨간 트럭 한 대가 보입니다. 아버지 트럭이다. 가까이 가보니 정말 아버지의 낡은 트럭입니다. 춘길은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자 춘길이 눈을 뜹니다. 왜 왔냐? 목소리가 쉬어 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사흘 동안 어디 계셨어요? 준호가 다급하게 묻습니다. 춘길은 차에서 내리며 대답합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녔지. 내 마음대로 다닐 자유도 없냐? 준호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옷은 구겨져 있고 수염은 자라 있으며 얼굴은 야위어 보입니다. 밥은 드셨어요? 어디서 주무셨고요? 트럭에서 잤다. 별거 아니야. 춘길이 담담하게 말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 이럴 게 아니잖아요. 집에 가서 제대로 된 밥이라도 드세요. 춘길은 고개를 젓습니다. 집에 가면 또 요양원 얘기할 거 아니야? 차라리 여기가 편해. 준호는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아버지를 이런 상황까지 몰고 간 것은 자신입니다. 아버지, 요양원 얘기는 나중에 천천히 해요. 일단 집에 가서 쉬세요. 정말이냐? 춘길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또 계약서 들고 와서 서명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오늘은 그런 얘기 안 할게요. 준호가 진심으로 말합니다. 춘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호는 아버지의 트럭을 따라갑니다. 트럭이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니 정말 위험해 보입니다. 정말 새 차로 바꿔야겠어. 집에 도착한 춘길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아버지, 씻고 오세요. 제가 밥 차려드릴게요. 준호가 부엌으로 향하자 춘길은 의외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평소 같으면 빨리 서울로 올라간다고 서둘렀을 텐데요.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준호는 냉장고를 확인합니다. 반찬들이 며칠째 그대로 있고 일부는 상해서 버려야 할 상태입니다. 역시 혼자 사시기엔 힘드시구나. 1시간 후 부자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 식탁에 앉습니다. 춘길은 아들이 차려준 밥을 조용히 드십니다. 맛있어요? 응,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이네.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아버지, 트럭 상태가 정말 안 좋아 보여요. 새 차는 아니더라도 정비는 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 요즘 시동도 잘 안 걸리고 이상해. 춘길도 인정합니다. 내일 정비소에 한번 가볼게. 제가 같이 가드릴까요? 준호가 제안하자 춘길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같이 가자.
다음 날 아침 부자는 함께 마을 정비소로 향합니다. 정비사가 트럭을 점검한 후 심각한 표정을 짓습니다. 이거 정말 위험해요. 브레이크 패드도 닳았고 엔진 오일도 새고 있어요. 큰 수리가 필요해요.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준호가 묻습니다. 최소 200만 원은 들 것 같은데요. 차값보다 더 비쌀 수도 있어요. 춘길의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그렇게 많이? 아버지, 차라리 새 차를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준호가 제안하지만 춘길은 망설입니다. 정비소에서 나온 후 춘길은 트럭 주변을 천천히 돌아봅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동반자와 이별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이별할 때가 온 걸까? 준호는 트럭 뒷자리에서 아버지의 짐을 정리해 주겠다고 나섭니다. 아버지, 뒷자리에 짐이 많네요. 정리해 드릴게요. 됐어. 내가 할게. 춘길이 말리지만 준호는 이미 뒷자리 문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담요와 옷가지들 사이에서 뭔가 딱딱한 것이 만져집니다. 이게 뭐예요? 준호가 낡은 시트 아래를 더 살펴보자 두툼한 서류 뭉치가 나옵니다. 겉표지에 토지대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춘길의 얼굴이 순간 굳어집니다. 그건 건드리지 마라. 하지만 준호는 이미 서류를 펼쳐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준호의 눈이 점점 커집니다. 서류에는 전라북도 일대의 논밭과 임야가 아버지 명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면적을 계산해 보니 상당한 규모입니다. 아버지, 이 땅들이 다 아버지 것이에요? 준호가 놀란 목소리로 묻습니다. 춘길은 침묵합니다. 준호는 서류를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현재 시세로 계산하면 수십억 원은 좋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땅이 있으셨는데 왜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건 춘길이 말을 시작하려다 멈춥니다. 준호의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고생했던 기억, 대학 등록금 마련하느라 힘들어했던 시절, 그 모든 어려운 순간들에 아버지는 이런 재산이 있으면서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아버지, 준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들 때도 왜 숨기셨어요? 춘길은 트럭 운전대에 손을 올리며 깊은 한숨을 쉽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난 순간입니다. 준호는 손에 든 토지대장을 바라보며 충격에 빠집니다. 수십억 원 가치의 땅이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를 돈 없는 노인으로 생각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집니다. 아버지, 이게 정말 맞는 거예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춘길은 고개를 돌리며 침묵합니다.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온 가족이 고생할 때도, 제 대학 등록금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아버지는 이런 땅이 있으면서 왜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춘길은 깊은 한숨을 쉬며 천천히 입을 엽니다. 내 어머니와 약속했거든. 어머니와 무슨 약속이요? 준호가 다급하게 묻습니다. 내 어머니가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야. 춘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당신, 이 땅만은 절대 팔지 마세요. 준호한테 물려줄 거잖아요. 돈이 아니라 뿌리를 지켜줘야 해요. 그렇게 말했어. 준호는 어머니의 유언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지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이 고생하는 걸 그냥 보고만 계셨어요? 고생? 춘길이 준호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너는 고생한 게 아니야. 스스로 일어서는 방법을 배운 거지. 만약 내가 그때 땅을 팔아서 돈을 줬다면 너는 지금처럼 성공할 수 있었을까? 그건 아버지가 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준호가 소리칩니다. 저희에게도 선택권을 주셨어야죠. 선택권? 춘길이 쓴웃음을 짓습니다.
돈이 있다는 걸 알면 사람은 변해. 쉬운 길만 찾게 돼. 나는 그런 아들로 키우고 싶지 않았어. 준호는 아버지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를 속이신 거네요? 속인 게 아니라 지킨 거야. 춘길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은 우리 집안의 뿌리야. 내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지켜온 터전이지. 준호는 토지대장을 다시 펼쳐봅니다. 논밭뿐만 아니라 산림도 있고 개발 예정 지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요양원을 그렇게 반대하신 이유가 따로 있었던 거네요. 춘길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이 땅을 지키려면 내가 여기 있어야 해. 혹시 개발업체에서 연락 왔었나요? 준호가 날카롭게 묻습니다. 춘길이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어떻게 알았냐? 그래서 더 집을 떠나기 싫으셨던 거군요. 준호가 탄식합니다. 지난달에 개발업체 사람들이 왔어. 시세의 2배를 주겠다고 하더라고. 하지만 절대 팔 수 없지. 춘길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준호는 이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저한테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도시에서 잘 살고 있잖아. 이런 걸 알면 회사 그만두고 내려올 수도 있어. 그럼 내 인생이 틀어져. 준호는 아버지가 자신의 미래까지 생각해서 비밀을 지켜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찡해집니다. 하지만 더 큰 깨달음이 밀려옵니다. 아버지, 준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아버지를 돈 없는 노인으로만 생각했어요. 그건 당연하잖아. 내가 그렇게 보이도록 살았으니까. 아니에요. 준호가 격하게 말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사시는지 전혀 몰랐어요.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것도 결국 아버지가 저에게 부담이 될까 봐서였어요. 춘길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준호야, 너는 최선을 다했어. 아니에요. 준호가 고개를 젓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삶을 한순간에 부정했어요.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모든 것들을 무시했고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아버지는 요양원이 아니라 그냥 가족과 함께 있고 싶으셨던 거죠? 가끔 같이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춘길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게 전부였어. 준호는 자신이 얼마나 아버지를 오해했는지 깨닫고 무너집니다. 저는 아버지를 숫자로만 봤어요. 나이, 위험도, 경제적 부담. 그런 것들로만. 준호야. 아버지가 이 트럭을 그렇게 아끼시는 것도, 이 집을 떠나기 싫어하시는 것도 이제야 이해해요. 준호가 흐느낍니다. 이 모든 게 아버지의 인생이었는데 저는 그걸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치워버리려고 했어요. 춘길은 조용히 아들을 바라봅니다. 이제 알았으니 됐어. 아니에요. 준호가 고개를 숙입니다. 저는 아버지께 용서를 구해야 해요.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으니까요. 트럭 안에는 침묵이 흐릅니다. 부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상처를 느낍니다. 준호는 아버지가 혼자 감당해온 무게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준호가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춘길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괜찮다. 이제부터가 중요하지. 준호는 토지대장을 가슴에 안으며 다짐합니다. 앞으로는 아버지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아버지가 지켜온 것들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겠다고. 더 많은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트럭에서 내린 부자는 집으로 향합니다. 준호는 토지대장을 손에 꽉 쥐고 있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비밀의 무게를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준호는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요양원 계약서들을 봅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가져왔던 서류들입니다. 이제는 그 종이들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잔혹한지 깨닫습니다. 아버지, 저 먼저 서울로 올라가겠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춘길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가거라. 운전 조심하고 다음 주말에 다시 내려올게요. 준호가 말하자 춘길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칩니다. 그래, 기다리고 있을게. 춘길이 따뜻하게 대답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준호의 머릿속에는 온통 아버지 생각뿐입니다. 돈이 아니라 뿌리를 지켜줘야 해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돕니다. 이제야 그 의미를 이해합니다. 서울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기대하는 눈으로 묻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아버님이 요양원 가시기로 하셨어요? 준호는 토지대장을 꺼내 보이며 상황을 설명합니다. 아내의 눈이 점점 커집니다. 이게 다 장인어른 소유라고요? 아내가 놀란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던 거예요? 준호가 아버지의 이유를 설명하자 아내가 화를 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이 고생하는 걸 지켜만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세금 마련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래도 아버지 나름의 철학이 있으셨던 것 같아. 준호가 말하지만 아내는 납득하지 못합니다. 철학이요? 그건 그냥 고집이에요. 가족보다 땅이 더 소중하다는 거잖아요. 밤늦게 혼자 방에 앉은 준호는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아내의 말도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버지의 마음이 더 이해됩니다. 준호는 책상 서랍에서 요양원 계약서를 꺼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서류입니다. 나는 뭘 지켜온 거지? 준호가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아버지는 평생 땅을 지켜왔고 가문의 터전을 보존해왔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무엇을 지켜왔을까요? 회사에서의 성공? 도시에서의 안정적인 생활? 아버지가 지켜온 것에 비하면 얼마나 하찮은 것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준호는 요양원 계약서를 하나씩 찢기 시작합니다. 첫 장을 찢을 때는 망설여지지만 두 번째 장부터는 거침없이 찢어냅니다. 서류가 찢어지는 소리가 마음속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준호가 혼자 중얼거립니다. 저는 아버지의 인생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찢어진 계약서 조각들을 바라보며 준호는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아버지의 의견은 전혀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려 했던 것도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아버지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하지 못했구나. 준호가 자책하며 흐느낍니다.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모든 것들을 나는 한순간에 부정했어. 불편하다는 이유로, 위험하다는 핑계로. 준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아버지가 요구한 건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끔같이 밥 먹고, 안부 묻고, 소소한 이야기 나누는 것. 그게 전부였는데 자신은 그마저도 번거롭게 여겼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선택을 존중했어야 했는데. 준호가 후회합니다. 아버지를 숫자로만 봤어. 나이, 위험도, 경제적 부담. 그런 것들로만. 준호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트럭에서 사흘 동안 지냈다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것도 모두 자신 때문입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준호는 휴대폰을 들고 아버지께 문자를 보냅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혼자 다 결정하려고 해서 죄송합니다. 아버지를 한 번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음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내려가서 무릎 꿇고 사과드릴게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도 준호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문자 몇 마디로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도 준호는 집중이 안 됩니다. 업무를 하다가도 자꾸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점심시간에 문득 깨달음을 얻습니다. 나도 언젠가 아버지처럼 될 수 있겠구나. 언젠가 자신도 나이가 들어서 아이들에게 짐이 된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아이들이 자신을 어디론가 보내려고 한다면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준호는 아내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가족들 모두 함께 아버지께 내려가자. 제대로 사과해야겠어. 아내가 의외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갑자기 왜요? 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 앞으로는 달라져야겠어. 준호의 목소리에 진심과 각오가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께 진짜 필요한 건 요양원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관심이었어. 토요일 아침 준호는 아내와 두 아이를 차에 태우고 시골로 향합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 집에 간다며 신이 나 있지만 준호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아버지가 용서해 주실지 걱정됩니다. 아빠, 할아버지가 왜 화나셨어요? 큰아이가 뒷자리에서 묻습니다. 준호는 백미러로 아이를 바라보며 대답합니다. 아빠가 할아버지 마음을 몰라줬거든. 시골집에 도착하니 춤길이 마당에서 나와 반깁니다. 손주들을 보자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어머, 우리 손주들 왔네. 아이들이 할아버지 품에 안기는 모습을 보며 준호는 가슴이 찡해집니다. 아버지에게 가장 소중한 건 이런 순간들이었는데 자신은 그걸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점심을 함께 준비하며 준호는 아버지의 거칠고 주름진 손을 봅니다. 평생 이 손으로 땅을 지키고 가족을 지켜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습니다. 아이들이 할아버지에게 학교 이야기를 하고 춤길은 재미있게 들어줍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아버지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닫습니다. 할아버지, 이 집에서 계속 사실 거죠? 둘째가 천진하게 묻습니다. 춤길이 잠시 준호를 바라보다가 그럼 할아버지가 어디 가겠냐고 대답합니다. 식사 후 아이들과 아내가 마당에서 놀고 있을 때 준호는 아버지를 낡은 트럭 앞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춤길이 놀라며 아들을 일으키려 합니다. 야, 뭐 하는 거냐? 아니에요. 준호가 고개를 숙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삶을 한순간에 부정했어요.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모든 것들을 불편하다는 이유로 치워버리려고 했어요. 춤길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다가 굳은 손으로 그의 어깨를 다독입니다. 일어서거라, 준호야. 저는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보지 않았어요. 준호가 일어서며 말합니다. 그냥 제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했어요. 춤길은 트럭에 기대어 서며 말합니다. 그럼 이제 물어봐라. 내가 뭘 원하는지. 준호는 진심으로 묻습니다. 아버지, 정말 뭘 원하세요? 춤길이 마당에서 뛰어노는 손주들을 가리킵니다. 저거야. 가끔 이렇게 너희들이 와서 함께 밥 먹고 아이들 웃음소리 들리고 그게 전부야. 그게 전부세요? 준호가 놀랍니다. 내가 너한테 바란 건 요양원이 아니라 그냥 가끔 같이 밥 먹어주는 거였어. 춤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손주들 얼굴 보여주고 준호는 아버지의 소박한 소원을 듣고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런 간단한 걸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간단하다고? 춤길이 쓴웃음을 짓습니다.
너는 너무 바빠서 전화 받기도 힘들어 하는데. 그래서 그냥 혼자 살기로 했지. 준호는 자신이 얼마나 아버지를 소홀히 했는지 뼈저리게 느낍니다. 아버지,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매주 내려와서 함께 시간 보낼게요. 매주는 무리야. 춘길이 손을 저으며 말합니다. 아니에요. 준호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적어도 한 달에 2번은 올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도 자주 데려올게요. 춘길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스칩니다. 정말이냐? 정말이에요. 준호가 진심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 집에서 계속 사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병원도 같이 가고 필요한 건 뭐든지 도와드릴게요. 춘길은 잠시 침묵하더니 아들의 손을 잡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그게 내가 정말 원했던 거였어. 아버지도 약속해 주세요. 준호가 말합니다. 뭔가 힘든 일이 있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해 주세요. 그래, 약속한다. 춘길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 사람은 낡은 트럭 옆에서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눕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조금씩 풀려나갑니다. 아버지, 이 트럭도 다음 주에 함께 정비소에 가요. 준호가 제안합니다. 제대로 수리하면 몇 년은 더 탈 수 있을 거예요. 춘길이 미소를 지으며 트럭을 쓰다듬습니다. 그래, 조금만 더 함께 하자, 친구야. 저녁이 되어 서울로 돌아가려 할 때 춘길이 준호에게 말합니다. 이제야 내 마음이 편해졌다. 내가 이해해줘서 고마워. 준호는 아버지를 꼭 안으며 말합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아버지.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차에 오르며 준호는 깨닫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건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족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이들이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며 외칩니다. 할아버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춘길이 손을 흔들며 대답합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을게. 준호는 백미러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이제는 정말 달라지겠다고. 아버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겠다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월 2번씩 가족들과 함께 시골집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토요일 아침 익숙해진 시골길을 달려 아버지 집에 도착합니다. 할아버지. 아이들이 차에서 뛰어내려 춘길에게 달려갑니다. 춘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혼자 있을 때의 쓸쓸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생기가 넘칩니다. 마당에는 새로운 변화가 보입니다. 준호가 설치해준 평상과 아이들을 위한 그네가 있습니다. 춘길이 손수 만든 것들입니다. 아버지, 건강하게 지내셨죠? 준호가 다가가 인사합니다. 춘길은 너희들 오는 날만 기다리며 살았다고 대답합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모습은 정말 화목합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에게 학교 이야기를 하고 춘길은 귀 기울여 들어줍니다. 며느리도 이제는 시골 생활을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이번에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상 받았어요. 둘째가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정말? 우리 손녀가 그렇게 똑똑하구나. 춘길이 기뻐하며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식사 후 준호는 아버지와 함께 논으로 나갑니다. 이제는 둘이 함께 밭일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준호에게 이런 시간이 오히려 힐링이 됩니다. 아버지, 요즘 개발업체에서 연락 안 와요? 준호가 물어봅니다. 한 달 전에 마지막으로 와서 확실히 거절했어. 이제는 포기한 것 같더라고. 춘길이 호미질을 하며 대답합니다. 준호는 이제 아버지가 왜 이 땅을 지키려고 했는지 완전히 이해합니다. 단순히 경제적 가치 때문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내려온 뿌리이며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준호야, 고맙다. 춤길이 말합니다. 뭐가 고마우세요? 내가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이렇게 자주 와줘서 더 고마워. 집으로 돌아오니 아이들이 마당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있습니다. 그네도 타고 닭들도 쫓아다닙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춤길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번집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 춤길이 평상에 앉아 말합니다. 아이들도 할아버지 집 오는 걸 제일 좋아해요. 요즘 큰애가 자기도 커서 농사 짓고 싶다고 해요. 준호가 웃으며 말합니다. 정말? 도시 아이가 농사에 관심이 있다고? 춤길이 깜짝 놀랍니다. 저녁이 되어 온 가족이 마당에 둘러앉아 바베큐를 합니다. 준호가 준비해 온 고기를 구우며 춤길은 직접 기른 채소들을 내어놓습니다. 할아버지가 기른 상추 정말 맛있어요. 며느리가 진심으로 말합니다. 그럼 농약 하나도 안 쓰고 정성으로 기른 거니까. 춤길이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에서 가족들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에게 별자리 이름을 물어보고 춤길은 자신이 아는 한에서 설명해 줍니다. 할아버지, 우리 여름휴가 때 여기서 지내면 안 돼요? 큰아이가 물어봅니다. 춤길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럼 얼마든지 와라. 할아버지가 재미있는 것도 많이 보여줄 수 있어. 준호는 아버지의 표정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외롭게 혼자 지내시던 아버지가 이제는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이 뿌듯합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로 돌아가기 전에 준호는 아버지와 함께 마지막 산책을 합니다. 정비를 받은 트럭이 마당에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아버지, 몸 건강히 지내세요. 2주 후에 또 올게요. 준호가 작별 인사를 합니다. 춤길은 트럭 위에서 손주들을 보며 말합니다. 이제야 흙이 제 주인을 찾은 것 같구나. 준호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버지가 지키려 한 건 돈이 아니라 삶의 뿌리였습니다. 가족이 모일 수 있는 터전,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차가 출발하며 아이들이 창문으로 손을 흔듭니다. 할아버지, 여름휴가 때 또 올게요. 춤길은 마당에서 손을 흔들며 멀어져 가는 차를 바라봅니다. 그의 얼굴에는 외로움 대신 만족과 행복이 가득합니다. 가족의 사랑 속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되찾았고 지켜온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낡은 트럭도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이 마당에서 춤길과 함께 새로운 추억들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때로는 손주들을 태우고 마을을 한 바퀴 돌기도 하고 때로는 준호와 함께 장 보러 나가기도 할 것입니다. 준호 역시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성공과 돈보다 소중한 것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느림의 미학과 자연의 소중함도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더 많은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